다른 뇌전증에 비해서 치료가 잘 되는 편입니다. 약을 감량하고 줄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모두 줄일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자기 생활 관리를 잘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할 거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서울병원에서 뇌전증, 두통, 어지러움증을 맡고 있는 신경과 서대원입니다. 뇌전증은 뇌 말 그대로 뇌의 전기적 이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상 증세가 반복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뇌는 뇌 안에 그 피질의 문제고, 그 다음에 전기적 이상은 신경세포의 잘못된 연결과 흥분의 이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말하고, 증세는 발작을 말하는데 반복된다는 의미는 5년 기준으로 해서 2회 이상 또는 한번 발작이 있을 때 다음번 발작이 나타날 확률이 60%가 넘는 경우, 뇌전증으로 인해서 일반적인 이제 정신, 사회, 심리적 그런 문제 포함해서 전반적인 삶의 질에 떨어지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과거에는 특별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디지털 뇌파라든지 고해상도 MRI가 발전하면서 미세한 뇌의 병변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죠. 그 중에 이제 작은 이제 혈관 기형이나 또는 이제 피질 형성 기형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또한 그거 이외에도 뇌가 손상되거나 아니면 뇌 종양이 있거나 고령자 중풍 같은 뇌졸중, 그리고 그다음에 치매 같은 경우에도 발작, 뇌전증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뇌 감염이라든지 뇌 면역 질환 역시 발생할 수 있고, 뇌과적 질환과 동반돼서도 뇌전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원인을 모르는 경우도 일부 있기도 합니다. 초기에 의식이 있는 상태의 발작을 전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조가 생길 수 있는 종류는 예를 들면 이제 뇌의 영역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감각 영역에서의 문제가 있다면 보고 듣고 이렇게 어지럽고 후각, 미각, 감각, 촉각 포함한 그런 이상이 올 수도 있고, 자율신경의 문제라면은 소화가 안 된다든지 아마 복부에서 이렇게 느낌이 올라온다는 복부 전조라든지, 아니면 이제 닭살이 돋는다든지 얼굴이 뻘개지는 갑자기 일시적인 현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운동 부분이라면은 얼굴, 팔, 다리 이런 부분에서 그 뻣뻣해지거나 떨리는 게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의식 부분에서는 데자뷰, 자메이뷰 이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기시감, 아니면 친밀한 느낌, 이런 그러면서 낯설은 느낌, 이런 느낌도 나타날 수 있고, 약간 불안, 공포도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뇌의 영역에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다양한 전조를 느낄 수 있어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 있었을 때 정상적인 소견에서도 물론 나타날 수 있지만 발작의 전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뇌신경세포의 이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뇌신경의 전기적 형상을 잘 관찰하는 뇌파가 있겠습니다. 뇌파는 이제 뇌에 전극을 한 20개 정도 붙이고 한 30분 정도 찍는 동안 이제 빛자극도 하고, 그 다음에 과호흡도 시키고, 그 다음에 수면, 그 다음에 각성 반응들을 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반응에 뇌가 어떻게 변하는지 파동을 통해서 이상을 확인하는 그런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뇌 구조적 이상을 자세히 보는 고해상도 MRI를 들 수 있겠죠. 일반적인 단순 MRI보다는 미세한 병변까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최대한 고해상도로 자세히 해서 피질의 기형을 또는 작은 병변을 확인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영상을 찍겠습니다. 더욱 중요한 거는 이런 그 뇌 영상과 뇌파의 그런 이상이나 소견과 그 환자가 보이는 그 이상의 임상 증세를 연관지어서 이게 진짜 그런 부위의 병변과 임상적 의미가 같은 건지 그걸 판단하면서 검사를 진행하는 게 더욱 중요하겠습니다. 수술을 만일 진행하게 된다면 수술 전 다양한 검사를 통해 발작의 병소를 확인하고 뇌 기능을 평가해서 그 둘의 균형을 맞춰서 적절한 수술을 결정하는 그런 검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그게 명확치 않을 때는 발작 당시에
이상을 확인하는 비디오 뇌파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에필랩시 모니터링 유닛 EMU라고 하는데, 발작은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단순히 얘기만 들어서 확인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쓰러져서 거품 물고 발작 경련을 한다면 팔다리의 동작이라든지 고개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어떤 소리가 나는지 그런 것들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입원한 기간 동안 지속적인 뇌파를 통해서 기록을 하면서 발작 당시의 뇌파 변화, 발작의 모습, 그런 것들을 이제 연관 지어서 더욱 정확한 진단을 내리게 되는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뇌리사는 30분 정도의 뇌파가 아니라 낮과 밤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그 뇌파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발작이 없을 때도 분석을 할 수 있고, 또한 그 약물 변동 조정을 통해서 발작이 나오고, 또한 유발 상황을 통해서 발작이 나오고, 그런 것들을 이제 추가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발작할 당시에 그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게 발작의 분류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24시간 동안 뭐 당직 쓰는 개념으로, 예를 들어서 EMU가 똑같이 하더라도 그냥 전극만 붙이고 떨어져도 가보지도 않고 그러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왜냐하면 발작은 수면 발작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수면 발작 동안 하나의 발작도 놓치지 않고 하고, 또 하나는 발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환자도 모르고 보호자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파상의 발작을 확인하고 들어가서 인터뷰에서 이게 발작이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발작을 여러 번 하다 보면은 환자 상태가 바뀌면서 약간의 그 정신적인 이런 힘든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데, 그걸 초기에 확인해서 문제되지 않게 하면서 검사를 끝낼 수 있는 이런 안전성 문제, 이런 부분을 모두 포함해서 굉장히 하이 테크놀로지가 필요한 검사 시설이고, 94년부터 저희 병원에서는 초기 운영한 경험이 지금 31년에 걸쳐서 축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5가지 정도를 얘기하는데, 일단 하나는 이제 약물요법이고, 나머지 네 가지는 이제 비약물요법으로 이제 구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약물요법은 현재 1세대, 2세대, 3세대를 거쳐서 한 20가지가 넘는 약을 쓰고 있습니다. 비약물요법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생활관리죠. 뇌 기능과 관련된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생활관리를 통한 적극적인 조절도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 방법이 있을 거고, 네 번째로 시술이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린 소아에서 진짜 난치성이고 인지기능 떨어지고 계속 진행하는 그런 나쁜 발작 기운을 계속 조절 안 되는 상태에 빠진 상태에 있을 때는 키톤 생성 식이요법까지 하기도 합니다. 그 항발작 약물은 발작의 병소, 신경세포의 꼬임, 잘못된 연결, 흥분, 이런 것들을 완전히 없애는 것까지 개발되진 못했습니다. 항발작 약품 없을 때 발작은 멈추지만 그 발작을 만들고 있었던 그 어떤 네트워크의 문제는 해결이 완전히 되지는 않죠. 그래서 일단 오래 먹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약물 치료로 한 70% 이상은 발작을 안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상태를 어떻게 해서든지 유도시켜서 오랫동안 안전 상태를 유지하고 천천히 이제 감량해 가면서 재발의 위험도가 높은 여러 가지 특성들이 이제 뇌파에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검사를 해 가면서 중단까지 고려는 해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70% 안에 들어간 기간을 길게 가져서 안전하게 생활하다 보면 내가 튼튼해지면서 약을 줄이면서 끊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시술 부분에는 뇌 자극술이 있는데, 뇌 바깥쪽에서 자극하는, 그 다음에 이제 뇌 안에서 자극하는 방법으로 나올 수 있고, 뇌 밖은 목 부분을 지나가는 좌측의 10번째 뇌신경, 미주신경을 자극해서 뇌 안에 그런 신경 조절 기능을 이제 강화시키는 쪽의 자극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부 뇌 자극 술은 뇌 안에 그 전극을 삽입해서 뇌 자체에서 발생하는 발작의 그런 조절을 조금 하는 방법입니다. 개두술을 하지 않고 그 로봇을 이용해서 정확히 타겟팅을 해서 그 부위에 전극을 심고,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를 넣고, 그러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자극을 해 가면서 뇌신경의 조절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 성공률은 그 발작의 종류,
어떤 발작을 하는지, 증후군 특성,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부위에 전극을 설치했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많이 차이가 있긴 합니다. 한 10% 정도는 이제 발작이 거의 없는 상태, 그 다음에 한 30% 정도는 효과를 본다. 그 나머지는 이제 큰 변화 없을 수도 있고, 약간 악화될 수도 있고, 이러한 신부 내 자극 기술들은 그 타겟팅이 더욱더 정확해지고 증후군을 더욱더 선택을 잘하면 잘할수록 좋아지는 결과를 가질 수 있을 거고, 초기에 바로 직후의 효과보다는 전차 1년, 2년 지나면서의 이제 점차적으로 효과가 증가되는 그런 면도 보이고, 또한 전국 자체를 넣는 거로 인한 그 환자의 그런 약간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면들이 굉장히 증가되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개발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뇌전증 수술 방법은 해마를 포함한 뇌의 가장 예민한 부분, 거기서 이제 발작이 잘 형성돼서 난치성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서 해마 절제술, 또한 이제 병변이 있을 때 병변 제거술, 실제로 발작 자체가 굉장히 빨리 퍼지면서 자꾸 쓰러져서 다치는 뇌랑 절제술, 또한 병변이 없어도 국소 부위에서 이상해서 계속 뇌파에서 이상해 보이는 그 심피질 제거술, 뭐 다양한 게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진단이 맞느냐, 그 발작이 거기서 생기느냐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다양한 수술, 개도술 자체의 특성상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능력은 결국 뇌기능 평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뇌기능은 최대한 보존하고, 그 다음에 병변의 이상, 그다음에 발작 부위, 그런 거는 최대한 많이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고, 수술 중 신경계 감시라는 모니터링 기법을 이용해서 수술 중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 역시 최소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시작해서 회복 과정에서의 경과 관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원팀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 병원 원팀의 코어는 뇌전증을 하고 있는 피디아트릭 에필랩시, 어덜트 에필랩시, 그 다음에 뉴로 서저리, 이렇게 세 팀의 코어 멤버들이 항상 같이 페이션트 매니지먼트 컨퍼런스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다학제의 아주 기본적인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뇌신경과 영역에서 과거에는 치료될 수 있는 병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많은 치료 방법들이 많이 개발됐죠. 뇌졸중 부분도 이제 그렇고, 치매 부분도 그렇고, 파킨슨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신경근 질환 물론 포함해서 치료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옛날 과거부터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뇌전증 분야고, 다른 뇌질환 영역에 비해서 치료가 아주 잘 되는, 예후가 좋은 그런 편이라고 봅니다. 한 예를 들면 약물요법부터 얘기 드리면 항발작 약물을 20가지 이상을 발작의 종류, 그 다음에 뇌전증 특성, 그 다음에 환자의 그 동반 증상의 그런 여러 가지 다양성, 약물의 작용 기전, 뭐 이런 것들을 잘 통합해서 적절한 약제를 선택해서 만들어 준다면 대개 한 70% 정도에서는 발작 없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약물로 치료되지 않는 30%는 이제 수술과 시술을 생각할 수 있는데, 제일 많은 포션을 하는 게 뇌의 가장 예민한 부분인 측두엽 그 안쪽에 해마 쪽, 그쪽에서의 나타나는 발작인데, 그 뇌측두엽 절제 수술을 할 경우는 저희가 한 90% 정도의 발작 조절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발작이 없는 상태를. 그 다음에 미세한 병변 같은 것이 있을 때 병변 제거술 같은 것도 거의 90% 이루고 있고요. 그래서 예후가 좋은 질환군에 속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초고령 사회의 특성인 뇌질환 중에서 뇌졸중, 치매 환자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고, 뇌의 구조적 이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발작이 쉽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뇌전증 역시 전체 발병률이 증가할 수뿐이 없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노인에서 나타나는 뇌전증은 우리 흔히 생각하는 거품 물고 떨고 뭐 이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서 힘이 빠진다든지 일시적인 멍한다든지 기억을
동작을 잠깐 못한다든지 동작을 멈춘다든지 이런 비경련성 불특정한 발작이 많고 그 자체를 본인이 인지도 못할 뿐들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관찰을 못할 경우도 많아서 노인들이 안전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게 사고 없이 노인성 뇌전증에 대한 집중적으로 이제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뇌 전체에서 시행한 전체 뇌전증 그 중에서도 또 인지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에 일부에서 유전자가 확인되는 그런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지 대부분의 그런 국소 뇌전증이라든지 이런 성인에서의 뇌전증인 경우는 유전적 경우로 생각하기는 매우 드물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뇌전증은 뇌 안에 있는 신경세포의 그 잘못된 연결과 흥분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런 발작을 보이는 그런 질환이라고 했는데 결국 그런 흥분과 잘못된 연결을 자기의 생활 관리를 통해서 리듬을 잘 타면 발작을 조절하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뇌는 적절하게 아무 생각이 없을 때 흥분하는 부위가 있고 활동을 할 때 흥분하는 부위가 있어서 낮생활 동안에 이제 과로 스트레스 적절히 조절하면서 가면서 흥분 모드를 잘 유지하고 활동할 때 흥분하는 부위가 흥분했다면 저녁 무렵에서는 약간 캄다운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운동을 하면서 움직이지 않을 때 흥분하는 그 저희가 디폴트 모브 네트워크라고 그러는데 DMN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위의 흥분을 약간 유도시키면서 밤에 결국은 이제 숙면에 들어가서 깊은 수면 동안 충분히 뇌신경세포의 기능적인 안정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맑은 상태에서 규칙적으로 균형 잡힌 식생활하고 요 네 가지가 모양이 다이아몬드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다이아몬드 생활 습관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점은 발작을 했을 당시에 구급치료, 응급처치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방법을 옆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이 알고 있다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의식 잃고 사람이 쓰러지고 있다면 이 사람이 혹시 발작을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생각한다면 안전하게 발작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깨워서 이제 회복을 도와주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시간과 메모 같은 걸 알려주는 그런 게 이루어지면 뇌전증 환자들이 잘 안전하게 생활하면서 같이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